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김동수 학과장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카이스트 수학과에 와서 강연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야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상당한 영광인 것 같아요. 덥석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갈 자격이 있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하겠다 그랬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기억을 해보면 수학을 잘해보려고 저도 참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컴팩트 셋을 학부 정도의 어널리시스에서는 클로스드 앤 바운디드로 정의하면 됐었는데 대학원 폴란드 책인가 그걸 보니까 대학원 책 그 정도에서는 다들 every open cover가 finite sub cover를 가져야 된다고 나와서 지금도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다행히도 제가 봤던 수학 시험에서는 이쪽 closed and bounded는 되고 오픈 커버가 finite sub cover를 안 갖는 카운터 example를 대봐라 그런 문제는 안 겪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충격이 좀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수학을 참 잘 못했는데 잘 해보려고 애를 썼었고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 영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게임 시어리라는 데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시 같은 사람이 수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 폰 노이만 같은 경우도 수학의 게임 시어리의 가장 선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가서 수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정도로 제가 수학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고 그렇다고 제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무모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아는 거,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학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건 그냥 계산 정도입니다. 조잡한 계산 몇 가지 하면서 그래도 수학하고 관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식욕을 채워드릴 가능성은 없고요. 그냥 학기말도 됐는데 얘기 한마디 들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학에서 지금 학과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만났을 때도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학도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래서 저로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경제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좀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좀 광고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과연 수학을 어떻게 쓰는지 저희 경제학에서 생각할 때 수학은 언어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인데 어떤 경제학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언어 중에 상당히 유용한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 기억을 해보면은 어떤 교수님 중에서 지금 은퇴하셨는데 정기준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1시간 내내 수학만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 양반도 매조나 이런 걸 하셨던 건 아니고 계속 계산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 이게 경제학이지 수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시면서 옛날에 천재들은 경제학을 말로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같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수학을 안 쓰면 틀린댄다. 그러면서 그나마 계산을 통해서 하면 틀리질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으로도 보면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칼큘러스나 미분, 적분 그 정도인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오류를 좀 줄여주지 않나. 그래서 경제학에 있어서 수학을 잘하는 분들이 상당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플라이드 매스나 피직스 전공입니다. 경제학한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간 것보다 아마 피직스나 어플라이드 매스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그 학생분들 중에서 경제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상당히 이미 점수를 많이 따고 계시니까 필요하시면은 경제학 쪽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학과 수학에 대해서는 대략 그 정도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저희가 이야기할 오늘 그 게임 이론, 이 게임 이론은 그럼 경제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게임 이론 뭐 수학 하시는 분들 제로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학과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래밍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통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건 저희 경제학이 딴 학문하고 비교해서 조금 다르다면은 항상 넌제로섬을 생각을 합니다. 둘이서 모여가지고 어떤 거래를 했다든지 그럴 때 양쪽 다 좋아지는 거.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럴 수가 있겠냐. 사실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그 업적이랄까 그것이 애덤 스미스가 옛날에 이야기한 그 인비저블 핸드, 경쟁 시장에서의 거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바그닝 상황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주면은 저쪽에서 얻고 저쪽에서 뺏기면 내가 갖고 오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떤 거래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 커다란 피아노가 있다 그래보죠. 피아노를 옮긴 다음에 그 피아노를 옮긴 대가를 서로 나눠간다. 그 경우에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이미 피아노 옮기면서 받은 돈을 둘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내가 1원을 더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1원을 덜 가져가시는 건데 피아노가 놓여있는데 그거를 저 혼자서 못 옮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저 피아노 같이 옮기면 되겠다. 그래서 콘서트를 옮겨놓고 나서 피아노를 플레이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가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단계가 사실은 넌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서로가 어떤 공조를 한다든지 이름으로써 서로에게 좋아지는 것. 사실은 모든 거래가 다 그런 특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과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둘이서 교환을 했다. 그러니까 제 사과를 여러분들이 뺏어가셨으면 제로섬인데 사과하고 배를 교환을 했을 때는 저는 사과만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배만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교환에 의해 둘 다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 도구로서 게임 이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넌제로섬 게임 특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게임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집단의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경제학이라든지 사실은 공학이라든지 많은 학문이 옵티마이제이션하고 관련이 돼 있죠.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이냐. 근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은 일단은 개별 경제 주체들, 인디비듀얼 에이전트들이 어떤 식의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기에게 제일 좋은지, 달나라를 가는데 연료를 어떤 식으로 쓰면은 가장 최단거리로 갈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일단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의 어떤 충돌도 있고 그리고 이해 충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해가 서로 똑같이 합치되는 경우에도 그 코디네이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집단의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체계가 게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은 이 게임 이론은 미시경제학에서 제가 대학원에 있을 당시에는 게임 이론을 보통 미시경제학하고 분리시켜가지고 게임 이론을 일단 듣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을 일단 듣고,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을 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그 학교에서 미시의 어드밴스드 레벨로 해가지고 한 2학기 정도 되면은 그냥 게임 이론 가르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 자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인데 그것이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에 많은 그 노출을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연과학하고 비교를 한다면 물리학이나 일반 여러 가지 자연과학에서 대부분 개별적인 개체보다는 어떤 무리의 그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빗방울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거기에 자장을 걸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그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자연과학하고 게임이론 혹은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게임이론하고 다른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물리학에서 조금 아까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자장을 걸었다. 그렇게 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시스템 내에 있는 파티클들이 다시 리스폰스를 하면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파티클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자장이 또 변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자 내일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기예보가 내려졌다 그런다면 우리들은 거기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푼 다음에 내일 우산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나오면은 비를 안 맞을 테니까 내가 우산을 들고 다니는 비용이 들지만 우산을 들고 나오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게임 이론이라면은 거기에 그 날씨를 결정하는 신이 조금 재미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좀 골탕을 먹였으면 좋겠거든요. 비가 온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들 비옷을 가지고 나왔거나 우산을 가지고 나왔다면 재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 비옷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날씨가 계속 갠다면 그것도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리학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프로버비리티 로가 주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그 로가 어떻게 생겨있냐 이걸 재는 건데 게임 이론에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한다면은 날씨가 변할 테고 날씨가 변한다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흔히 이야기해서 베리어블하고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보통 자연과학에서는 파라미터는 외적으로 주어진 거고 베리어블은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게임 이론에서는 일단 그 파라미터하고 베리어블 사이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물론 게임 시어리에서 모든 거를 다 인도지나이즈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들이 처음 미시경제학을 배울 때는 가격은 주어진 상태에서 너 사과 몇 개 살래, 배 몇 개 살래 이래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것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데요. 그걸 한 다음 게임 시어리 들어간다면은 내가 사과를 여러 개 산다 그런다면은 저 장사가 분명히 값을 올릴 텐데 그렇다면 내가 사과 좀 덜 산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사과 장사는 값을 금세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안 산다 그럴 테니까 조금 슬슬 올려줘가지고 일단 조금 사과 맛을 들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올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리학하고 이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자연과학에서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거하고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은 이런 식으로 집단의 의사결정인데 거기서 그 인도지니티가 훨씬 더 좀 넓게 작동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미 말씀드린 그런 집단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게임 시어리라고 하는데면 결국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다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 목적인데요. 그럼 저희들이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성입니다. 레셔널리티. 지금 저희들이 그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건물에서 계속 물질 떨어뜨려 보고 나서 G가 뭐 6점 얼마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거다. 그리고 그 값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물어보질 않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이 게임 시어리를 하면서는 저 물체가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제가 물체가 떨어질 때 어떤 속도로 떨어지면 제가 가장 쾌감을 느낄 것인가, 뭐 이런 걸 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식의 거래를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의 행동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저한테는 관심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연과학에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계속 재는 겁니다. 저는 지금 게임 시어리에 오면은 재지 않고 나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저랑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위바위보를 계속 한다면은, 가위바위보 게임 시어리 안 배워도 다들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위만을 죽도록 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바위만을 죽도록 내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서로가 그 무수한 샘플이 모일 때까지 우리는 가위바위보 하면서 아무런 거래도 안 하고 계속 그런 다음에 쟤는 가위바위보를 3분의 1로 하나보다 이런 다음에 저희들이 반응을 하느냐면 그건 아니죠. 거기서 상대방의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 나랑 게임을 한다면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건데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나도 지금 내 의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어떤 걸 낸다는 거를 가르쳐준 순간 저는 가위바위보에서 백발백중 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상대방도 사실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랑.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제가 저하고 밖에 저의 환경을 구성하는 그 물체들하고 같은 대등한 환경은 아닌데 가위바위보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저의 환경이기도 하거니와 저는 여러분들의 환경이기도 하면서 서로 간에 게임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 세 가지 어떤 합리성의 원칙이 작동을 하는데요.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몇 가지 액슘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그 액슘인데, 액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프레퍼런스, 선호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대방의 의사결정은 그 사람의 목적 함수, 선호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선호를 가장 최적화시키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상대방이 만약에 그 선호 체계가 어떤 일관성을 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즉, 거기서 아주 미니멈으로 필요한 거는 상대방의 그 선호 체계가 적어도 그 유틸리티 펑션으로 나타내지는, 어떤, 보통 이야기하는 컴플리트니스하고 트랜스티비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컴플리트니스라면 두 개의 사물이 있을 때는 두 개를 내가 이걸 저것보다 더 좋아한다. 이걸 항상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랜스티비티라 그런다면 내가 A를 B보다 좋아하고 B를 C보다 좋아한다면은 나는 A를 C보다 좋아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의사결정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 옷가게 가가지고 빨간색하고 노란색 있을 땐 빨간색을 좋아하다. 노란색하고 파란색 있을 땐 노란색을 좋아했는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갖다 놓으니까 빨간색이 더 좋더라. 이렇게 되면 빙글빙글 돌아버리죠. 그렇죠? 이 개인적인 선호에서는 적어도 이런 문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보팅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콘도세 파라독스 같은 경우에 쉽게 이 세 사람만 있어도 뺑글뺑글 도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선호 체계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 이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전략적인 인터랙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셔널리티라는 데는 일단 상대방, 모든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합리성이라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그 기대 혹은 이제 여기서 제가 기대라고 한글로는 기대라고 말씀드리지만 probabilistic belie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belief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게임 시어리에서는 아무래도 subjective한 probability밖에 정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주사위처럼 여러 번 던져보고 나서 딴 사람이 어떤 짓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 같다는 그 주관적인 확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의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위바위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를 3분의 1의 확률로 낼 것 같다. 이것이 저의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합리성은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략하고 두 개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를 지금 했을 때 가위를 낼지 바위를 낼지 볼을 낼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단지 제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전략하고 같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3분의 1의 확률로 가위바위보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바로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일관성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합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관성이라는 얘기죠. 이런 가정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은 계속 가위만 내고 있는데 제가 가위바위보를 3분의 1씩 내고 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면은 일관적이지 않죠, 지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제멋대로 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딴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론을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나는 죽어라고 여러분들은 3분의 1로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3분의 1로 안 내고 있거든요. 이론적인 어떤 토대랄까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각을 한다면 이 기대하고 전략과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전략이라는 건 혼합 전략의 믹스드 스트래티지를 보통 생각을 하겠죠. 물론 퓨어 스트래티지, 즉 여러분들이 뭐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왼쪽으로 간다든지 둘 중에서 하나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서로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게임 시어리에서 결론을 이끌어낼 때 균형의 조건으로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혼합 전략을 쓰는 그런 균형을 찾고 있다면은 그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기대하는 바와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전략과는 같아져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세 번째가 이제 조금은 좀 어려워지는데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기대에 대한 기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belief about belief가 나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경제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할 때 각자가 상대방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전략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는 거죠.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가위바위보를 낼 거다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보면은 그 사람은 저에 대한 기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에 대한 기대가 서로 어울려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가 일치가 안 된다면은 그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뭐 제가 어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설득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다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략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하고 있지만 저에 대한 기대는 2분의 1, 2분의 1로 가위하고 바위만 내고 본을 안 낸다고 생각한다면 금세 문제가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나가면은 이제부터 얘기할 거지만 그것이 인피니트 하이어라키를 쌓게 됩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이 부분이 이제 애브스트랙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걸 일단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커다란 프로버티 스페이스를 상정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버티 스페이스는 뭐까지 가정을 하고 뭐에 대해서까지 정하고 있냐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면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 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리라고 내가 기대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기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널리지 자체에 대해서 기대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프로버티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이 조인트 프로버티 스페이스가 되고 거기서 각자는 자기의 인포메이션 그것만을 일단 주고 나면은 조인트 프로버티 스페이스가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컨디셔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컨디셔닝하고 여러분들의 컨디셔닝하고 다 모아놓고 나면 컨시스턴트한 전체 스페이스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레셔널리티가 3단계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널리지라든지 인포메이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방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갈 때 모자를 씌워줍니다. 그 두 사람은 모자를 쓰는 순간은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모자를 씌워주는데 이 모자가 이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자 위에 색깔이 뭔지 안 보이시겠죠? 그렇죠? 방 안에는 거울은 하나 더 없고 근데 제가 들어갈 때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두 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꼭 까만 모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분을 방 안에다 넣어놓고 나서 이제 모자 색깔을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는 건데요. 각자는 옆에 사람의 모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자는 이 위에 올라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상대방 모자는 색깔이 보이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과연 모자 색깔을 알아맞힐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 자신의 모자 색깔을.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하나씩 해보죠. 제가 지금 두 개,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매스매티컬 인덕션 쪽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 하는데요. 한 사람밖에 안 쓰고 있다 그래보죠. 한 사람밖에 안 쓰고 있다 그래보죠. 한 사람은 까만 모자였고, 한 사람은 하얀색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까만 모자였다 그래보죠. 자, 그 경우에 제가 두 분이서 들어가 있는데, 자, 까만 모자 쓴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까만 모자 쓴 분이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까만 모자 적어도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까만 모자 쓴 사람이 딱 보니까 옆에 사람은 하얀 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그 모자 색깔을 직접 안 만들어도 불구하고 까만 모자 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단계 게임이 끝났고 다시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제가 이번엔 까만 모자 둘을 다 씌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들어간 다음에 까만 모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겠죠? 옆에 사람 보면은 지금 까만 모자 쓰고 있거든요. 안 들겠죠?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자 그럼 주위를 돌아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까만 모자 쓴 사람 손 드세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들어야 되겠죠? 답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단계에서 까만 모자를 쓴 사람 손 들으려고 그랬을 때 제가 옆에 사람 보니까 까만 모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 모자가 하얀 모자였다면 제가 까만 모자 쓸 때 손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손을 안 들었다는 거는 내 모자도 까만 모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까만 모자 썼지만 옆에 사람 모자 보고 나서 제가 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손을 왜 안 들까? 그걸 질문하고 나면 결국은 아, 내 모자가 까만 모자였구나.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떤 기대라든지 이 널리지에 대한 역할이 게임 시리에 흘러드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처음에 인포메이션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까만 모자인지 하얀 모자인지 모르고 단지 한 사람이 까만 모자 썼다는 걸 아는데 거기서 상대방이 손을 안 들었다는 거. 그럼 그 사람의 빌리프가 뭐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의 빌리프는 나는 까만 모자라는 빌리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균형에서는 저희들이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까만 모자로 손을 들고 마는 거죠. 세 사람, 네 사람 되면서도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셜록 홈즈의 바스kervil의 사냥개 같은 걸 보면은 그 바스kervil의 사냥개 거기서 보면은 It's a curious matter 하고 나가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그날 그 살인 사건이 있던 날 사냥개가 짖지 않았다는 거. 침묵 자체가 정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그 소리가 시끄럽고 뭐 어떤 뭐를 봐야지만 그것이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냥개의 인포메이션이 뭔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 시리에서 하나 그 어떤 상대방의 기대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또 한 가지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뭐 칠판이 있으니까 쓰기로 하죠. 자, 이 게임은 게임 시어리 하는 양반이 저희 경제학 저널에도 실었는데 사실은 논리 철학하는 헬퍼른이라는 양반이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요. 여기 적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적을 양쪽에서 포위했어요. 1중대, 2중대. 2중대가 포위해가지고 얘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 공격을 하면은 1중대건 2중대건 다 전멸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적이 그렇게 강하다 하더라도 양쪽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격을 하면 얘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적을 치러 가기 전에 이 일중대하고 이중대가 이쪽에 지형도 잘 모르고 날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몇 시에 공격할지를 정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중대장 둘이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 하면은 야, 이쪽에 가가지고 일중대장 네가 이쪽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네가 그 공격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공격 시간을 정한 다음에 가르쳐 주면은 우리가 그 시간에 같이 공격을 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기로 하고 갔는데 일중대장이 가서 보니까 내일 아침 6시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에 공격하기로 하자. 이때는 뭐 이 통신기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전령을 이 사람이 내일 6시에 우리 공격하기로 한다. 그래가지고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적군이 게임 티어를 좀 공부한 적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적군이 어떤 짓을 하려냐면 중간에 전령이 가는 요 통로를 지키고 있다 전령을 잡아버리면은 얘가 지금 몇 시에 공격하는지만 모르면 되는 거니까 얘를 잡으려고 쫙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갈 때 엡슬론의 프로버빌리티 얘가 잡혀버립니다. 1-엡슬론으로는 가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둘이서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양쪽에서 다 B라는 어떤 베네핏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지게 되면은 M이라는 코스트를 지불하게 되는데 죽으니까 이 M이라는 것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일중대장이 6시에 해가지고 전령을 보냈어요. 전령을 보냈는데 이 전령도 이 동네에서 꽤 달리기도 잘하고 동네를 잘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엡슬론의 확률을 피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가서 이중대장한테 내일 아침 6시에 우리 공격하기로 했는데요. 이중대장이, 알았다. 그럼 6시에 공격하기로 하자.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둘이서 같이 공격을 해야지 이기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얘가 6시에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공격을 할 텐데, 요놈이 오면서 엡슬론의 확률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가다가 중간에 잡혔다면은 얘는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엡슬론의 확률로 B라는 걸 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엡슬론의 확률로 M이라는 코스트를 지불하거든요. 이 M이 충분히 크면은 0보다 작아지겠죠. 그렇죠? 공격 안 하면 0이라는 어떤 페이업이 나온다 그럴 때. 이 M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은 이 이니퀄리티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중대장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이중대장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자기가 공격을 혼자서 하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 이중대장이 내가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전령을 보내는 거죠. 요 적이 게임 시어를 조금 더 잘해가지고 요걸 또 다시 잡으려고 그래요. 엡슬론의 확률로. 그래가지고 이제 전령이 무사히 갔습니다. 전령이 무사히 갔는데 가가지고 일중대장이 제가 아는구나. 제가 지금 내가 6시에 공격하려고 전령을 보냈다는 걸 아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공격을 하려면은 얘가 공격을 한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전령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걸 알아야지 얘가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엡슬론의 확률로 잡혔는데 이 엡슬론의 확률로 또 이 이니퀄리티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일중대장이 아직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공격을 하려면 얘가 공격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얘가 공격을 확실하게 안 하니까 다시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되면 좋은데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얘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의 그 히스토리는 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컨디셔닝을 하기를 거기까지 갔는데 얘가 여기서 공격을 하려면은 얘가 다시 왔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가 공격을 한다. 어떤 식의 얘기가 되느냐면 일중대장이 6시에 공격한다는 걸 이중대장이 알고 있다는 걸 일중대장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중대장이 또 알아야 됩니다. 무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걸 커먼 널리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에서 엄밀하게 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논리를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페이퍼에도 나오지만, 과연 이 교환이 한 100만 번쯤 이루어진 후에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여기서 공격을 안 한다 그럴 거냐. 게임 시어리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의 논리는 지금 피할 수가 없는 논리가 돼버리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합리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모자 알아맞추듯이 상대방이 기대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제 모자 색깔을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 모자의 색깔을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상당히 리스트릭티브합니다. 지금 제한이 상당히 심합니다. 과연 여기까지 가야 되나?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어떤 합리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 게임 자체가 이 엡슬론에 대해서 컨티뉴어스하지 않습니다. 이 엡슬론이 0으로 딱 되는 순간 이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냥 한 번만 닦아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게임을 갖다가 이 전령을 10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전령 안 보내기로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10번 다음에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요 계산이 이렇게 일어나질 않는 거죠. 계속 제가 10번째 돌려보냈다면 걔는 안 돌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업데이팅이 이런 식으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가 엄청나게 아주 델리킷한 나이프 엣지 위에 서 있는 게임입니다. 내셔널리티 자체가 어떤 그런 상당히 날카로운 칼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예를 좀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레셔널리티의 문제점 같은 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임의 예라면은 프리즈너스 딜레마일 것 같아요. 죄수들의 고민. 이런 얘기죠. 죄수가 있는, 죄수라기보다는 용의자입니다, 지금. 한 동네에 도둑이 둘이 있었는데 이 도둑놈들이 워낙에 기술이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도둑질을 하면 증거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남기 때문에 경찰들은 얘네들이 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딴 도둑들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다란 도둑질을 했는데 이 도둑들을 잡아다 이제 놓고 나서 니네들은 용의자다. 그래놓고 나서 경찰이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해요. 둘을 딴방에다 넣은 다음에 이번에 도둑질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증거가 안 남았기 때문에 니네들이 한 것이 분명한데 우리들 증거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증거가 없이는 니네들을 갖다가 기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부터 내가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잘 들어봐라. 네 친구도 지금 옆방에 있는데 만약에 네가 도둑질을 한 거를 불면은 그러면 네가 분 거 가지고 네 친구가 들어가서 형무소에 들어가서 생활할 테고 너는 지금 네 친구가 불질 않는다면 너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풀어줄 테고 그러면 나가서 혼자서 훔쳐놓은 걸 혼자서 쓸 테니까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할 거다. 대신에 만약에 친구 역시 고백을 했다면은 불었다면은 너의 고백 가지고는 네 친구가 들어가고 네 친구의 고백 가지고는 네가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들어가서 사는데 대신에 뭐 2배로 살지는 않을 테니까 적당히 살 거다. 그리고 거꾸로 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백 가지고 너는 들어가고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하나는 만약에 둘 다 고백을 안 한다면 우리가 잡아낼 수는 없다. 이런 것이 페이업 매트릭스로 본다면은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고백, 안 고백, 고백, 안 고 해가지고 이런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을 안 했을 때 상대방이 고백을 하면 상대방은 6을 받고 나는 0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상대방이 고백 안 했을 때 나만 고백을 했다는 데면 6을 받게 되고 상대방은 내 형기까지 살게 되니까 0이 되고 둘 다 고백을 하면 둘 다 사이좋게 들어가서 사니까 1 정도가 되고 둘 다 고백을 안 하면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 게임을 풀어보시면은 내가 고백을 안 한다 그럴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할 거냐. 5하고 6을 비교해서 6이 낫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은 자기가 고백을 안 했을 땐 자기가 혼자 살기 때문에 0이 되고 고백을
한 대면 그나마 둘이서 나눠서 하니까 1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똑같은 계산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은 사회과학에 경제학과 말고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은 경제학자들은 왜 이렇게 인간의 비열한 부분만 자꾸 강조를 하고 사냐. 제가 시간이 많다면 이거 비열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게임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설픈 것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할 거건 나는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거나 안 하건 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안 한다면 나는 고백을 함으로써 6을 받게 되고 고백을 안 한다면 1을 받게 되는데 0 대신에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저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어떤 상호 간의 의사결정을 봄으로써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었지만 게임 이론으로서 어느 정도 상대방 우리가 적어도 게임 시어리스트라면은 이 게임을 플레이해야 되는 에이전트라면 조금 다를지 몰라도 게임 시어리스트라면 일단은 목적을 달성했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좋았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문제를 내보도록 하죠. 또 하나 게임인데요. 여기 지금 한 3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한 분이 다들 각자 다 1에서 100 사이에 숫자를 하나씩 적으셔가지고 그럼 제가 쭉 다 모은 다음에 그 숫자를 다 합친 다음에 평균을 내겠습니다.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의 3분의 2에 가장 가까운 분이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을 드린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 어떤 숫자를 쓰시겠습니까? 1부터 100까지 아무거나. 뭐 쓰시겠어요? 1부터 100. 46이요. 36. 예. 제가 바라던 대답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4. 자, 이 문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게임 시어리 하는 사람들 몇 명이 앉아있다가 이 문제를 내가지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숫자를 내고 나서 멋지게 틀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1입니다, 1. 왜 그렇게 되나 잠깐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1이라는 것이 왜 나오냐 하면은, 제가 만약에 전략을 짠다면은, 처음에 이제 평균부터 대충 생각을 하거든요. 평균이 대충 사람들이, 100은 안 쓰지 않을까. 한 50 정도 쓴다면 50에서 3분의 1이면 한 36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조금 더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100 쓰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100 쓴다는 건 그건 확실하게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100은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무도 100을 안 쓰니까 그 다음에 99 쓰실 분 계세요? 99도 안 쓰겠죠? 빼고 그 다음에 99 뺀 다음에 98, 97 쭉 빼가다 보면 끝에서 1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죠? 이 rationality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게임을 하시면 대충 아까 36 말씀하신 교수님이나 24 정도 얘기하신 분이나 그 정도쯤에서 아마 이기실 겁니다. 아니면은 거기서 약간 좀 내리신 분 한 10 정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프리즈머스 딜레마하고 지금 제가 예를 든 거하고 두 개가 다른 식인데요. 프리즈머스 딜레마는 저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도미넌트 스트레스지로 이퀄리브리엄이 짜여있다고 합니다. 즉 우월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뭘 하건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항상 고백을 하는 것이 옵티머입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저희들이 도미넌트 솔버블이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더 약한 이퀄리브리엄이죠. 도미넌트한 것보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보통 푸는 이퀄리브리엄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강한데 거기선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레셔널리티 가지고 문제를
제거시켜가면서 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레셔널리티를 완전히 극한까지 푸시를 하면은 결국 일밖에 안 남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게임 시어리스트가 지금 1이라고 했는데 그 실험을 하면 계속 틀리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거기까지 레셔널리티 푸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시어리스트를 모아놓고 나서 해도 대충 한 20몇 정도 나오고 말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서 한 10몇 정도 한 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셔널리티가 엄청나게 그 파워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안 맞는다는 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게임 티어리가 저희들이 물리학도 그렇지만 물론 그 컨트롤된 환경에서나마 그 프리딕티브 파워가 상당히 세야 되고 컨트롤이 안 된 프릭션이 있는 세상에서라면 프릭션 가지고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게임 티어리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프릭션의 문제는 아닙니다. 완전히 답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저희들이 이 레셔널리티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어떤 컨시스턴시의 조건입니다. 일관성의 조건입니다.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우리가 이론을 만들었을 때 그거 가지고 이게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현실은 일관성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레셔널리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학자나 게임 시어리스트들이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공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공헌을 하는 걸 막고 있다는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즘 이 금융위기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것이 버블, 투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제가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예. 그 투기하고 버블을 설명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가장 쉬운 것이 그 흔히 이야기하는 펀지 스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돈을 꿨어요. 일단 돈을 100원을 꾼 다음에 갚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100원을 갚기 위해서 전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100원만 꿔주세요. 내가 너한테 돈을 어떻게 받으려고 꿔주냐. 내가 조금 이따 100억 원에 드릴 테니까 100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100원을 꿔줘요. 100원 받으면 되니까. 100원 받아가지고 이쪽에 갚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100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 사람한테 다시 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100원만 꿔주세요. 내가 왜 돈을 꿔줘야 되냐. 아니, 조금 이따 110원 돌려드릴 테니까 꿔달라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펀드 스킴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에서 제가 겪었던 건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집을 사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집을 살 만한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 저보고 교수님 그 집이 좋은 게 나왔는데 하나 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비싼 집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교수님한테 맞는 집을 하나 알아드릴 테니까 그걸 사시래요. 뭐 서울에서 이제 어디 저쪽에 재건축 아파트인데 조그만 거를 갖다 막 몇 억을 주고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내가 그 돈도 우선 큰 돈이거든요. 그거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사냐. 그건 무리해서라면 살 수는 있을 여기서 산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바이하고 리브하고 이제 두 개가 달라지는 건데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 가서 우리 식구들 데리고 살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러더라. 경제학 교수님들은 이래가지고 돈을 못 번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교수님 보고 내가 그 집을 사라 그랬지. 언제 들어가서 살라 그랬냐고. 그 집을 산 다음에 지금 만약에 1억을 주고 산다 하더라도 그 집을 나중에 2달 후에 1억 1천 주고 팔면 되는 건데 왜 거기서 꼭 살 생각을 하냐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제학자들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 집의 value. 저희들이 utility maximization 할 때는, 효용 극대화 할 때는 내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하고 내가 그걸 사용했을 때 얻는 효용하고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걸 낫느냐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거 말고 네가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고 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딴 사람한테 팔려면은 그 사람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은 그 조그만 아파트에 들어가서 몇 억 내고 살 생각이 안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 업자는 왜 교수님이 그 사람 걱정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역시 또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 더 닦고 딴 사람한테 팔면 되는데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왜 거기서 그 앞으로 미래의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인가는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통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노 아비트라지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프리런치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경제학자들에서 농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농담이 경제학자 둘이서 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땅바닥에 돈이 10,000원짜리가 한 장 떨어져 있었는데 한 사람 경제학자가 이제 그걸 주술려 그랬어요. 그때 그 옆에 경제학자가 야 잠깐만 그거 주지 말아라. 왜 주지 마냐 그랬더니 그게 만약에 그 10,000원을 주는 것이 너한테 이득이 된다면 딴 사람이 누군가 주웠을 텐데 그게 아직도 거기 놓여 있는 거 봐서는 그게 너한테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 대학원 때 어떤 이런 파이낸스 교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담하면서 그 파이낸스 교수들은 데이트를 할 때 항상 유부녀들을 하고만 한대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여자라면 지금까지 처녀로 그냥 있을 리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부녀랑만 데이트를 한대더라. 조금 황당한 데까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 아비트라지 프린시플이 전형적으로 레셔널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 어떤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인터랙션을 할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우선 개인으로서 거기서 옵티멀 리스폰스를 찾아낼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게임 시어리스트들은 그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는 거를 그 과정을 이용을 해서 게임에서 이퀄리브리움을 찾는데 이 과정에서 레셔널리티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합리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내가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걸 또 알고 있고 그렇죠? 바로 이런 식의 얘기인데 저런 식의 어떤 논리의 사슬이 처음에 도입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려고 생각 안 하는데 상당히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기서 10번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전령 안 보내기로 한다. 일종의 어떤 레셔널리티하고 약간 어긋나는 그런 게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저희들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왜 못하고 있냐.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이제, 이번 금융위기니 뭐 이래가지고 경제학자들이 과연 뭘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저도 좀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달쯤 전에, 루카스 교수라고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이제 서울대학에 오셔가지고 그 양반이랑 밥을 먹다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경제학자들이 레셔널리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근데 루카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의 명성이 레셔널리티에 그냥 딱 달려있기 때문에 답이 뭐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오려고 생각 안 했었는데 그분 대답 한마디로 그렇더라고요. No 한 다음에 얼터너티브가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얼터너티브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레셔널리티가 맞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레셔널리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왜 죽냐, 그걸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죄 지으면 죽는다. 그거 상당히, 여러분들이 종교적이건 아니건 간에 상당히 합리적인 이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에서 죽는 사람들 보면은 죄 안 지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들이 걔네들 죽이느라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안 지은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저희들은 계속 죽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만 죽는다.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설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세상은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야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은 걸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야 그거 길 가다가 그냥 죽고 이런 거 그거 너무나 랜덤하고 좀 재미가 없지 않냐. 그래도 경제학자라면 그런 거 말고 얘가 죽었다면 꼭 죽어야 되는 이유 같은 걸 딱 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 rationality assumption을 버리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얼터너티브가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드허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애드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의식을 하면서 잘 못하는 거는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학을 공부하시면서 그 어떤 방법론에 대한 준비는 많이 되신 것 같으니까 이런 좀 아마 개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힐버트 스페이스 가지고 그냥 문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중요하고도 재밌는 문제를 푸실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강연해가지고 정말 커다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